그날 밤 사위 민준의 목소리가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약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거야. 심장마비처럼 보일 테니까 누구도 의심 안 할 거야. 나는 숨을 죽인 채 벽에 몸을 붙였다. 내 딸 수진이 내가 27해 동안 지켜온 유일한 생명줄이 그놈의 계획 속에 있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흥분하지도 죄책감도 없었다. 보험금이 30억, 부동산까지 합치면 충분해. 새 여자랑 새 삶 시작할 수 있지? 전화 너머로 상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이 내 귀를 찔렀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조용히 물러났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옷장 속 작은 가방을 꺼냈다. 속옷 몇 벌, 현금, 통장, 그리고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다. 시계는 11시 47분을 가리켰다. 수진은 이미 잠든 뒤였다. 그녀의 방 앞을 지나며 문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들어가서 깨워야 할까? 수진아, 내 남편이 너를 죽이려 했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내 말 한마디뿐. 민주는 변호사였다. 말 한마디로 나를 미친 노인네로 만들 수 있었다. 나는 문손잡이를 놓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는 너무 밝아서 숨이 막혔다. 문이 열리고 내가 타자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58년을 살아온 얼굴이 아니라 이제 막 무언가를 잃기 시작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택시 안에서야 눈물이 나왔다. 소리 없이 운전기사가 보지 못하게. 집에 도착한 건 새벽 1시 반, 원룸 같은 작은 아파트였다. 남편이 죽은 뒤로 줄곧 혼자 살아온 곳 오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에 민준의 목소리가 반복됐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는 처음엔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무슨 증거로? 들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 민주는 이미 수진의 주치의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뒀을 터였다. 보험 서류도, 진단서도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됐을 것이다. 나는 그놈을 너무 잘 알았다. 결혼 전부터 알아봤다.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말투도 부드러웠다. 수진이 엄마, 이 사람 정말 좋아 라고 했을 때 나는 기뻤다. 이제야 딸이 행복해지겠구나 싶었다. 그 행복이 가짜였다는 걸 깨닫는데 3년 걸렸다. 아니, 정확히는 오늘 밤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계획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처음엔 막연했다. 민준을 죽이고 싶었다. 칼로, 도구로, 맨손으로. 하지만 곧 냉정해졌다. 나는 평범한 중년 여자였다. 살인자가 될 재능도 용기도 없었다. 게다가 죽이면 수진은 영원히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되고 나는 감옥에 가서 딸을 또 잃을 터였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민준이 원하는 걸 빼앗는 방법? 돈, 명예,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리는 방법? 새벽 4시, 나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민준의 이름으로 검색했다. 법무법인 파트너, 강남의 아파트 2채, 제주도 콘도 분양권. 겉보기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수진과 결혼한 진짜 이유를.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상속이 50억 가까웠다는 걸 민주는 그걸 노렸다. 수진이 약해진 뒤로 병원비를 대며 착한 남편 행세를 했지만 사실은 재산관리인을 자처하며 모든 서류를 장악했다.
나는 메모장에 적었다. 증거 확보. 수진 보호. 민준 파괴. 글자를 쓰면서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 나인가? 평생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내가? 하지만 딸을 잃을 수는 없었다. 절대.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나는 앉아 있었다. 결심은 이미 굳어졌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민준이 시작한 게임, 내가 끝낼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평소처럼 살았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사고 수진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니? 라고 물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연습했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수진은 피곤해 보였다. 엄마, 요즘 좀 어지러워. 민준이가 병원 예약해줬어. 나는 그래, 검사 잘 받아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주먹을 쥐었다. 민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민준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그는 분동실하며 집을 나갔다. 사실은 강남의 한 바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았다. 그 여자 이름은 지연. 민준의 법무법인 인턴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우연히 수진의 집에서 민준의 태블릿을 본 적이 있었다. 잠금 해제 패턴은 수진의 생일, 그 안에는 지연과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나는 지연의 인스타를 찾았다. 비공개였지만 팔로우 요청을 보내고 기다렸다. 사흘 뒤 승인됐다. 그녀는 27, 예쁘고 야심이 있었다.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여러 장이었다. 제주도, 일본, 싱가포르. 수진이 아픈 동안 민준이 어디 갔었는지 이제 알았다. 나는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가짜 계정으로. 민준 씨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바로 차단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나는 민준의 법무법인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는 매일 12시 50분쯤 로펌을 나와 근처 식당으로 갔다. 혼자일 때도, 동료와일 때도.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걸음걸이, 전화 받는 모습, 웃는 방식. 모든 게 계산적이었다. 그는 절대 실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기다렸다. 실수는 언젠가 온다. 한 달 뒤, 기회가 왔다. 수진이 입원했다. 이번엔 정말 심각했다. 의사는 부정맥이라고 했다. 나는 병실에서 수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민준은 바쁘다며 늦게 왔다. 그의 얼굴에 피곤이 아니라 짜증이 서려 있었다. 엄마, 민준이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해해. 수진이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남편이 바쁜 게 좋은 거지? 민준이 들어왔다. 나를 보자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그는 웃었다. 장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아주 작은 불안이 스쳤다. 아니, 착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내가 그날 밤 들었다는 걸 모른다. 아직은. 나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섰다. 민준이 수진과 단둘이 남았다. 나는 문을 살짝 열어놓고 기다렸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약 잘 챙겨 먹고 있어? 응,
민준이가 챙겨주니까 든든해. 잠시 침묵. 그리고 민준의 낮은 목소리. 곧 다 나아질 거야. 약만 잘 먹으면. 나는 문을 닫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확신했다. 약에 손을 댔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서서히 독을 넣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 민준의 태블릿에서 복사한 파일들이 있었다. 지연과의 메시지, 해외여행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진의 보험 가입 서류. 수취인이 민준으로 바뀐 날짜가 정확히 기록돼 있었다. 나는 USB를 손에 쥐고 생각했다. 이걸 경찰에 주면 될까? 하지만 민준은 빠져나갈 것이다. 변호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아니, 더 무서운 건 수진이 나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였다.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길을 택했다. 민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로 그를 무너뜨리기로. 나는 지연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다른 계정으로, 다른 방식으로. 민준 씨가 수진 씨 보험금으로 새 삶을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관심 있나요? 이번엔 답장이 왔다. 누구세요? 나는 사진 한 장을 보냈다. 민준과 지연이 제주도 호텔 발코니에서 찍은 사진. 지연이 올린 스토리에서 캡처한 거였다. 그녀는 바로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이걸?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강남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연은 예상보다 초성했다. 화장은 진했지만 눈밑이 검었다. 민준 오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내용을 확인했다. 메시지, 여행 기록, 보험 서류.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왜 저한테 이런 걸? 당신도 위험하니까 나는 말했다. 민준은 돈만 있으면 누구든 버릴 사람이에요. 수진이 끝나면 당신 차례일 수도 있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증거를 경찰에. 그가 빠져나갈 거예요. 변호사니까. 대신 당신이 도와주면 그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나는 계획을 말했다. 지연이 민준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 곧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슬쩍 흘리는 것, 민준이 스스로 실수하게 만드는 것. 지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나는 묻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그 후로 민준의 행동이 조금씩 변했다. 수진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민준이가 요즘 이상해. 자꾸 누가 따라다닌다고 해? 나는 걱정하는 척했다. 스트레스인가 보구나. 나는 민준의 차에 GPS를 달았다.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현금으로. 그의 일상이 손에 잡혔다. 어느 날 밤, 그는 지연의 아파트 대신 낯선 모텔로 갔다. 나는 멀리서 기다렸다. 그가 나온 뒤 모텔방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혼자였다.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모양이었다. 나는 두 번째 단계를 시작했다. 민준의 로펌에 익명 제보를 했다. 파트너 중 한 명이 고객 자금 횡령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민주는 조사받았다. 무혐의로 끝났지만 그의 명예에 금이 갔다. 수지는 다시 입원했다. 이번엔 더 심각했다. 나는 병실에서 민준을 마주쳤다. 그의 눈에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장모님, 수진이 상태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신 덕분이죠. 그는 잠깐 멈칫했다. 무슨 뜻이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착한 사위라 다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날 밤, 민주는 병원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누가 아는 것 같아. 조사해야 해. 나는 차를 몰고 사라졌다. 이제 그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내 작은 아파트로.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예상했다. 문을 열자 그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다. 장모님, 갑자기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엄마 걱정해서... 나는 그를 들였다. 거실은 좁았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수진이 상태가 안 좋아요. 장모님도 아시다시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 때문인가요?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네. 요즘 약이 너무 세서 그런가 싶어서요. 그는 웃었다. 의사가 처방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대화는 평범했다. 하지만 공기는 팽팽했다.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떠나면서 말했다. 장모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건강 챙기세요. 문이 닫힌 뒤 나는 손을 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의심했다. 확신은 없지만 의심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수진의 약을 바꿨다. 병원 약국에서 몰래. 진짜 약으로. 민준이 넣은 독을 제거한 거였다. 수진의 상태가 서서히 호전됐다. 의사는 놀랐다. 기적 같네요. 민준은 당황했다. 수진에게 전화가 왔다. 민준이가 요즘 더 이상해. 내가 나아지니까 오히려 불안해해. 나는 침묵했다. 이제 끝이 보였다. 지연이 연락했다. 오빠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갑자기. 나는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에게 모든 걸 말하세요.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지연은 울면서 했다. 민주는 무너졌다. 그는 지연을 협박했다. 녹음됐다. 그 녹음이 내 손에 들어왔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민준의 로펌 대표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지연과의 관계, 해외 자금 흐름 의혹, 그리고 수진에 대한 의심. 증거는 일부만 첨부했다. 나머지는 필요하면 더 있다고 썼다. 민주는 로펌에서 쫓겨났다. 파트너 자격 정지. 소문이 퍼졌다. 그의 이름이 언론에 올랐다. 유명 변호사, 아내 독살 의혹. 수지는 충격받았다. 나를 찾아왔다. 엄마, 이게 사실이야?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증거를 보여줬다. 수지는 울었다. 오랫동안. 민주는 체포됐다. 증거가 부족했지만 그의 자백이 나왔다. 지연을 협박한 녹음 때문에. 그는 모든 걸 털어놨다. 수진을 죽이려 했던 계획을.
재판날, 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수진을 보지 않았다. 나도 보지 않았다. 그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독살 미수와 보험 사기. 수진은 이혼했다. 재산은 대부분 돌려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나를 볼 때마다 눈에 죄책감이 서렸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나는 말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수지는 해외로 떠났다. 치료 겸 새 삶을 찾으러. 우리는 가끔 전화했다. 대화는 짧았다. 밤마다 그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거야. 이제는 내 목소리로 들렸다. 내가 민준을 무너뜨린 방식도 결국 자연스럽게 보이게 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차가워졌다. 어느 날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잘 지내. 고마워. 나는 답장했다. 너도 건강해. 그걸로 끝이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은 여전히 바빴다. 사람들은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아갔다. 나는 민준을 파괴했다. 딸을 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었다. 내가 누구였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정의였을까? 복수였을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독이었을까? 나는 그 답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